선거구 획정안 문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유영화 정치평론가 이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현종 네. 논설위원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불법적인 상황이 전개가 그렇죠. 됐었는데 오늘 계산해보면 총선 45일 앞두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이게 지금 사실은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인구 등가성이 원래는 이제 19대 같은 경우는 3대 1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인구와 최고인구 간의 어떤 격차가 3대 1로 되어 있는데 이걸 2대 1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사실 거의 1년 반 가까이를 이렇게 지금 여야가 협상에 이제 교착 상태에서 뻗으면서 결국은 현재 어떤 지역구 비례대표를 7석 줄이고 지역구를 253석으로 하는 안에 이제 통과가 되는데 사실은 예전 19대에 비해서 의석 수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볼 때는 너무나 협상을 사실 많이 끌었고 이번 어떤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는 좀 획정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외부에다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외부 획정위원회가 보면 결국 여당 4명, 야당 4명,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 1명. 그래서 이제 4대 4대로 이제 여야 동률로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결정했던 찬성 기준을 6명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국회 지금 선진화법과 똑같이 이제 5대 3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결정 자체가 계속 안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결국 이제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된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번 이 역대 총선 때 보면 37일이 가장 이 선거에 임박해서 된 경우가 있습니다. 17대 때. 지난 19대 같은 경우는 이제 44일 만에 됐습니다. 근데 내일 통과될 경우에 이제 똑같이 44일 만에 이제 통과가 되게 됩니다. 우선 내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다 이게 왜냐하면 29일 날 이게 안 되면 사실은 3월 10일까지 원래 이제 2월 국회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구가 너무 지금 예를 들어서 되면은 사실 선거 자체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 이게 한 15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원래 지난 24일부터 원래 명부 작성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명부 작성이 늘어지면서 이게 명부 작성이 안 되면 이분들의 참정권에 상당한 어떤 침해가 됩니다. 근데 결국 이 15만 명이 투표에 참여 못하면 4.13 총선 자체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야가 다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볼 때는 사실은 야당 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선거구 획정위가 어제까지 사실 합의를 하면 대충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선거구를 통과시키는 걸로 내부 이제 방침을 정했었는데 문제는 획정위가 통과가 안 되면서 지난 26일 날 사실은 본회의를 못 열게 됐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29일 날 일단 통과가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과하지 않으면 선거 자체가 상당히 지장을 믿고 또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야당이 먼저 선거구를 먼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여야 지도부 간의 어떤 극적인 좀 타결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유 박사님. 네. 일단 우선 같은 질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원래 헌재에서의 의견이라는 것은 표의 등가성, 지금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표가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한데 이거 예. 10표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네. 인구의 등가성 갖고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 것인데 예. 농촌 지역을 통폐합하거나 이 농촌 지역의 의원들이 반발이 크면서 실제로 현재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하는 그래서 비례를 7석이나 줄이는 예. 외국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비례를 늘리는 추세인데 우리는 줄이는 결국 이것은 현직 의원들 19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충분히 인정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획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현재 이 부분이 굉장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는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못했어요. 근데 예. 그때 현역 의원들은 이 의정 보고서를 다 돌렸단 말이죠. 이 문제는 실제로 어떤 선거 운동에 있어서의 균형성 그리고 평등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예비 후보들이 나중에 만약에 낙선한 다음에 소송을 걸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본회의를 통과해야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미뤄진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어떤 기득권 유지 지키기, 그 여야가 합일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결과인데 하여튼간에 획정이 그나마 늦게라도 획정한 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께서 내일 아마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상임위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안행위 상임위에서 한 다음에 본회의에 바로 올리면 되는 건데요. 네, 크게 안행위. 네, 예. 상임위죠. 예. 근데 크게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법안 소위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당이 이제 벌인 필리버스트가 실제 예. 야권 지지자층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여당은 어차피 29일 날 선거구 획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너희 야당이 굉장히 네. 예. 비판을 받지 않겠냐. 네. 그래서 상당히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럼 하나도 이제 양보를 안 하겠다는 거고 야당은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줘야 실제로 국회 안에 들어가서 본회의 통과를 하는데 필리버스트가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필리버스트 저렇게 했는데 야당이 뭐 이번에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전혀 소득이 없다. 그럼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필리버스트가 뭐 선거운동 한 거밖에 안 되지 않냐. 예. 뭐 이런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내일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국회 취재기자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야 대표 2+2 회담이 어느 정도 열리고 또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야당의 입장, 필리버스터를 과연 중단할 거냐. 네. 이런 입장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내일 과연 통과가 될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이제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 네.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네, 네. 어디가 붙고 어디가 잘리고 이랬는지거든요. 네. 자,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네. 전체가 253개인데 그걸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이 14만 명입니다. 예. 이게 이제 지난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해 거를 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긴 한데 네. 일단 14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됐거든요. 이번 선거구 획정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수도권, 즉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예전에 그 지난 19대에 비해서 10석이나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112석에서 122석으로 이제 늘어났거든요. 이럴 경우는 사실 수도권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전체 지역구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사실 수도권에서 이제 결정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 전북 즉 호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2석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경북도 2석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이 충청도가 이제 2석이 늘어서 충청도의 전체 충청도 이제 충남, 대전, 충북, 세종이 27석입니다. 네. 이제 충청권 인구가 사실은 이제 호남 인구보다 앞섰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좀 지역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차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27석으로 정치적 영향이 좀 컸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결국은 수도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수도권 특히 경기도가 8석이나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8석 늘어서 이 경기도 선거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선거 자체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가 또 7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각 당에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또 국민의당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야당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더 비례대표가 줄어서 특히 여성이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60%를 의무적으로 일단 공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 경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소지역주의가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시골 지역,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합하는 상황에 따라서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단적인 예로 이제 이정현 의원의 지역인 순천 곡성 같은 경우는 이정현 의원이 원래 곡성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곡성의 인구가 이제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창이 이제 결국은 이제 순천이 단독 선거로 되면서 이정현 의원이 이 선거구 많은 순천으로 옮겨왔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어떤 선거의 당락 비율. 그다음에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김재원 의원의 군위, 의성, 청송 같은 경우가 인구가 많은 상주하고 합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 상주 지역의 어떤 의원하고 어떤 그 공천 갈등.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각 지역마다 사실 그런 어떤 내재되는 갈등 자체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12시 뉴스에도 그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순천 곡선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정현 의원은 이제 지금 순천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게 확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또 본인이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예. 곡성이 3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곡성에서 아무리 표를 많이 열어도 예. 다른데 합친 데하고 결국은 이제 안 되기 근데 때문에. 본인의 고향은 그쪽이에요. 그 고향 그쪽인데 사실은 예. 지난번 선거에 순천에서 꽤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순천에 좀 자신 있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야당에서는 예. 아무래도 이제 순천 출신들이 이제 의원들이 후보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더 지난번 재보궐선거와는 좀 다른 판세의 어떤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볼 때는 상당히 이정현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참 관심 지역이란 그렇죠. 말이죠. 자, 유 박사님. 네. 이것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획정안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 좀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지역구 중심으로.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사실은 예. 이 획정안에서 통합되는 바람에 예. 이 경선, 같은 당내의 공천을 현역 의원끼리 벌이게 되는 게 생깁니다. 아, 예를 예. 들면은 지금 서울 중구하고 성동이 중구가 같이 묻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호준 의원, 정대철 전 의원의 아들이죠. 예. 정호준 의원과 지금 홍익표 예. 홍익표 의원 예. 이
그리고 또 누구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공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예.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예. 여기 새누리당의 황영철, 염동철, 한기호 3명의 의원이 이 세 지역이 2개구로 통폐합됐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세 의원들이 결국은 나눠서 2개구로 가는 한 명의 의원들 탈락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예비 후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현역끼리의 공천 과정이 이제 경합이 치열해지는. 마찬가지로 전남의 고흥보성 이쪽도 예. 결국은 국민의당으로 좀 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황주홍, 김승남 예. 이 두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경합을 벌여야 되는. 그래서 현역끼리 선거구 획정에서 통폐합되는 바람에 현역끼리 공천의 과정에 굉장히 격렬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도권이 결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이 결국은 네. 이제 상당히 이번 총선에 커다란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예. 현재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이 늘어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물론 야권 분열이 나중에 단일화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획정위원회 어떤 최대의 어떻게 수혜자 현재까지는 새누리당이 훨씬 더 야당보다 좀 더 우호적인 입장에서 분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유 박사님께서는 현역끼리 네. 맞붙게 되는 이런 경우를 좀 분석하시는데,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관심 있는 지역구 조정제, 네. 다른 곳 말씀하신 이제 뭐 아까 예.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호준 의원이 성동갑, 중구 성동갑 예. 이쪽으로 맞고, 성동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재천 의원이 있다가 사실은 이제 성동갑에서 불출마 선언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이제 홍익표 의원은 성동울 쪽으로 맞는 이런 쪽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지역구 많이 늘어난 데는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중동에 원래 정의화 의장 지역구였습니다. 예. 근데 이 중동이 나눠져서 중구 영도로 나눠지고 또 서구 동구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에 뭐냐면 유기준 의원이 서구고요. 그다음에 영도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중동에 이제 정의화 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나란히 두 지역을 그냥 두 의원이 나눠갔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조정이 됐고. 예. 근데 해운대 기장 같은 경우 이제 거기는 해운대 이제 기장 갑을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해운대 갑, 해운대 을 기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좀 새로운 의원들 하나가 이제 조정이 되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연수가 가불로 예. 나눠졌어요. 예. 근데 거기 원래 인천 연수는 황우여 전 경제부 사회부총리 지역이거든요. 교육부총리. 예. 결국 이제 거기는 근데 송도 지역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천 갑 같은 경우는 이제 황우여 의원, 인천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지역구 생기기 때문에 송도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민경우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예. 그다음에 이 여당의 의원들끼리 이제 좀 경선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8석이 늘었죠. 수원 이번에. 같은 예. 경우는 예. 이제 4석에서 5석이 됐거든요. 거기는 네. 근데 여야가 2대 2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결국은 이제 한 석을 결국은 이제 균형이 깨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선거가 하게 될 경우에.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군포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석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쪽 이천 이쪽 같은 경우도 선거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기춘 의원의 지역인 남양주 같은 경우, 남양주는 가불로 해서 또 거기도 이제 선거가 늘어났어요. 예. 현재 이 최재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또 이제 박기춘 의원이 이제 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거기는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영역의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경기도 지역에서의 어떤 현재 야당이 유리하다는 것, 여당이 유리한 지역,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나눠지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어떻게 누가 우세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승패가 좀 나눠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선거구 획정안이 이제 제출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아직 최종 본회의를 통과 안 하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는데 된다 그러면 이제 여야의 공천 작업 지금도 뭐 면접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빨라지고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늦은 거죠, 사실상.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아니 획정안이 안 나왔으니까 면접 정도 계속 하고 확정을 할 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선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면접 예. 정도 보는 수준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선거구 획정에서 결국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의석수가 늘어나고 수도권을 과연 어느 당이 장악하냐에 따라서 총선에 상당히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봤을 때 수도권의 표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 상당히 중도적 성향들, 중도 개혁적 성향들의 인물이라든가
어떤 정당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지금 현재의 공천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겠지만은 공천까지는 내부에서의 어떤 진통들, 격렬한 싸움들, 권력 투쟁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마무리되면은 결국은 이 중도층을 표심을 향한 선거 전략이 많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도 지도부가 이러한 수도권에 배치하는 인물들은 어떤 극단에 치우친 인물보다도 좀 더 중도적이고 새롭고 참신한 이런 인물들을 공천 과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관심이 어제도 공천 면접을 받지만 네. 그 대구 지역의 그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이른바 진박 논란에 있는 그 후보들인데요. 그쪽은 이번 획정안과 어떤 영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획정안하고는 대구 지역은 사실은 이제 이쪽은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12석 이제 그대로 일단 이제 획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구 지역에 이제 어떤 지금 현재 경선 자체가 이제 진행이 되기 전에 이제 일단 후보 심사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게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 정도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했다는 이제 40명의 리스트. 네. 이거 자체가 가장 이제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결국은 정두원, 김용태 등등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유승민까지 포함해서 예. 결국 이제 이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 이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40명을 공천 탈락자에 이제 포함시켜라. 거기 안에 보면 또 친박의 중진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이제 지난주에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선거구 이제 심사에서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5분씩 정도 했는데 여기는 이제 40분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예. 이제 당신이 그때 이제 유승민 의원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제 감세 없는 정세라든지 정세 없는 복지라든지 예,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론과 은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도 질문이 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관심은 결국 이제 유승민 의원이 과연 이제 공천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즉 경선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게 결정이 되겠죠. 사실은 경선까지 간다면은 지금 그쪽 이제 후보들하고 이제 어떤 이재만 후보가 어떤 경선에 붙을 경우는 현재 여론조사는 조금 우위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예. 이제 경선에 갈 자격조차 주지 않다고 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사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어떤 여러 가지 후보 심사를 보면 역시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는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양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그게 제일 가장 관심일 겁니다. 아마 이제 특히 다른 진박 후보들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결국 공천 자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전체의 어떤 공천의 룰 자체가 상당히 정해질 것 같고 그것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이름하여 김무성 대표가 말한 상향식 공천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구 위원장이요. 이한규 위원장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우선 추천제하고 지켜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깨져가는 과정이 아니냐. 이미 깨졌다. 여론조사 공천이지만 이미 예. 공관위원장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물론 공천장은 대표가 줍니다. 예. 그러나 공천권은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최고위원들의 어떤 분포도 김무성 대표라기보다도 비주류보다도 친박 쪽이 더 강하고요. 예. 공천관리위원회도 사실상 이한구 위원장이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한구 위원장이 갖고 있는 우선 추천제 어떤 물갈이론 이 부분은 명분상으로는 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이제 19대 국회에 대한 반정서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명분론으로 들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대구 경북 지역 이 지역을 비주류 의원들에게 내준 보다도 친박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친위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 진박들의 세력으로 대구 경북들을 확실히 장악하는 과정이 이한구 위원장이 받은 특명이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지금 김무성 대표의 비주류하고 싸움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권력 내부에서의 권한은 훨씬 더 이한구 위원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러면서 비주류 의원들이 좀 바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비주류 의원들도 결국 자기 목숨줄인 공천권을 이한구 위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적으로 하시기는 참 힘들다. 그런데 이제 40명에 대한 물갈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거에 따라서 새누리당 내가 분열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이 친박과 이한구 위원장의 정치력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안 채택된 이후에 그 상황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